네, 안녕하세요. 제 6강 같이 강의하게 될 공원국입니다. 저는 이제 50을 바라보는 작가이고요. 두 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작가고 두 번째는 역사 인류학인데 여러분들이 인류학이 뭔지 조금 생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회학 여러 분파 중에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사람들을 직접 관찰하는 이제 학문 분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처럼 이제 작가이면서 인류학자가 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류학자가 되면 사람들하고 우리가 모르는 집단들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몇 년 동안 지내면서 새로운 경험도 하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강의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5강까지는 이제 이 과정이 진로 탐색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첫 번째 나왔으면 나름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외국에 오래 있다 금방 귀국해서 마지막에 왔는데 제목이 아빠 엄마도 모르는 내 길, 허크와 함께 글배 타고 세계 일주. 제가 아빠잖아요. 근데 저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 직업은 평생 새로운 것들을 계속 익히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시다가 또 저처럼 이제 이 뭐 역사 인류학자, 작가의 세계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오늘 이야기할 허클베리 핀을 쓴 유명한 작가잖아요. 마크 트웨인도 작가이면서 제가 보기엔 인류학자이기도 하고 또 미시시피 강에서 자기가 직접 수로 안내인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얻은 경험을 자기 작품 속에 녹여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장생활, 다른 직장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난 이걸 글로 쓰고 싶어 혹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싶어 하면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업은 확정된 게 아니고 계속 사람들이 바뀌니까 매일매일 바뀌는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먼저 제 자신을 소개하기 전에 지금 최근에 갔다 온 곳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셨죠? 근데 여기 제가 지금 영상 보여준 곳은 파미르 고원이라는 곳인데 최근엔 저는 파미르 고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에는 시원하고 말 타기도 좋고 굉장히 좋아요. 전 굉장히 좋아하는 곳인데 근데 이런 곳에서 보통 역사 인류학자나 작가는 몇 년 동안 같이 현지인들하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은 현지인들 언어도 배우고 또 현지인들의 습관도 똑같이 말 타고 달리면서 뭐 조금 외롭긴 한데 나름 재밌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나면 또 이 현장을 또 떠나서 다른 현장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럼 다른 현장에서 또 다른 거 공부하겠죠. 그래서 공부를 정말 좋아하고 모험을 좋아하고 또 막 새로운 걸 계속 탐구해보고 싶은 사람은 이 직업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제 작가나 연구자가 되면 어떻게 어, 아빠 엄마가 되어서도 아기들을 잘 키울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작가는 보통 우리 영화 같은 데도 봐도 항상 이제 쪽방에서 가난하게 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작가들,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는 허클베리 핀의 작가 마크 트웨이는 조금 나름대로 그런 대로 유복 아니죠. 그런 대로
아주 공공하게 살진 않았는데 그 선배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더 유명한 선배들은 정말 대부분의 유명한 작가들은 항상 경제적으로 힘들죠. 경제적으로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른 일을 또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는 분명히 말하면 특수한 몇 명을 빼고 대부분 경제적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작가를 하려면 다른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작가를 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이제 두 번째 직업을 하나씩 가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글도 쓰고 물론 뭐 번역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제 학자와 작가 두 개를 연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끔씩은 제가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농업도 하고요. 그래서 뭐 약간 보충하면 여러분들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충을 한다면. 물론 뭐 아주 뛰어난 작가가 된다면 또 뭐 보충하지 않고 전업 작가로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작가를 한 70% 정도, 아니, 한 5, 60%, 그 다음에 자기 다른 재능을 살려서 한 40% 정도를 보충하면 작가나 이제 자유로운 학자들도 충분히 이제 아기들을 키우고 아빠 엄마가 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아기들이 어릴 때 아빠 엄마가 만약에 작가나 역사인류학자라면 애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을. 어, 저도 연구할 때는 저도 애들이 두 명인데 학위 논문을 쓸 때는 항상 방학 때는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재미있죠. 그러니까 육아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어, 선생님도 제 선생님의 배우자도 외국인이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 결혼할 때는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했어요. 한마디도 못했는데 지금은 벌써 거의 20년이 다 돼가니까 이제 한국어 잘하지만 그래도 한국어를 어려워해요. 여기 다문화 가정 학생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애들도 처음에는 중국어를 열심히 엄마랑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친구들의 언어를 따라가고 그다지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좀 요즘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다시 이제 엄마의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이제 가장 내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뭐 아빠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분명히 엄마 아빠 중에 한 분은 모국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깊이 나중에 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분들의 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반의 언어를 타고났잖아요. 꼭 나중에 이제 자란 후에 지금이죠.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기회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기 어렵잖아요. 오늘 이야기할 허크도 그런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허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처럼 이제 복 받아서 다문화 가정에 태어난 게 아니라 엄마는 없고 아빠는 술 주정뱅이인 상황에서 허크가 어떻게 헉이라고 나오죠. 제가 추천한 책은 헉이라고 나왔죠. 헉이 어떻게 미시시피 강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자기 세계를 펼쳐나가는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자, 작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너무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창의적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남보다 뭔가 뛰어난 것 같아. 남이 가는 길을 가기에는 내가 좀 아까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죠. 우리 얼굴 다 보여주는데 우리 조청주 학생도 있고, 네, 자기가 좀 뛰어나다. 뭐 누가 봐도, 물론 누가 봐도 객관적인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난 너무 뛰어나라고 생각하면 작가 생활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부인할 수 없지만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요즘 사회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이제
노동을 팔죠. 뭐 이런 용어는 어른들이 쓰는 용어긴 하지만 취직을 해야 돼요. 자기 노동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노동을 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 여러분들 대학 가면 뭐 스펙을 갖춘다, 뭔다, 뭐 한다 하는데 뭔가 좀 찝찝할 때가 있죠. 아, 내가 내 물건을 내가 갈고 닦아서 팔아야 되는데 왜 또 이거 뭐 다 준비하고 PR까지 광고까지 내가 해야 돼. 자존심이 좀 상해. 그리고 나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낼 거야. 근데 남을 고용하기도 내가 별로 고용되고 싶지 않은데 남을 고용하는 것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나는 뭔가를 내 스스로 만들어내고 싶어. 이럴 때 그걸 창작이라고 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창작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취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나는 취직하는 것보다 내가 뭐 만들어내고 싶어. 영어로는 크리에이트잖아요. 만들어낸다는 뜻이니까 세상에 창조주도 아닌 사람 중에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를 가진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작가들은 수명이 좀 길 것 같아요. 뭐 물론 매일매일 이제 라면만 먹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는데 조금 질이 다른 스트레스예요. 아저씨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제 선생님도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업도 조금 하고 이랬는데 작가로 완전히 전향하고 난 작가로 살아야 되지 마음 먹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제 사업도 고용하는 것도 고용당하는 것도 안 맞는 거예요. 난 뭘 만들어 보고 싶어. 내 기술로. 그럼 작가는 자기 안에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작가는 손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럼 경험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여하튼 작가가 가지고 있는 건 손이지 자본이나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 아트는 작가를 보통 아티스트라고 그러죠. 아트하고 사람에서 아티스트, 크리에이터라고도 하고 그죠? 어떤 데 뭐 라이터라고 하고 아스라고도 하지만 대부분 이제 전문적인 작가를 말할 때 아티스트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트는 기술이란 뜻이고 기술을 가진 사람, 공예인, 뭐 건축가, 뭐뭐 가라고 말하는 사람 다 작가들입니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 근데 글쓰기를 통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보통 이제 글 쓰는 작가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작가들은 그냥 유에서 유를 다시 짜내는 사람, 리크리에이트한 사람, 리크리에이트 다시 창조한 사람. 보통 이건 제 작품에 대한 생각인데요. 보통 작품의 재료가 있죠. 진료, 글쓰기를 하면 이제 글도 있고, 그다음 그걸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구상. 그 다음에는 많은 우연적인 요소들이 개입을 하고요. 또 우리 시간과 따라서 작품도 이렇게 발효를 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작품이 나옵니다. 진료든 구상이든 우연이든 발효든 어떤 것이든 99%는 외부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우리가 조작하는 거죠. 아마 구상 단계가 가장 창조성을 발휘한 단계인 것 같은데 그래도 구상도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공부, 그리고 우리의 기질에 의해서 많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작가라고 할 때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우리는 할 수도 없고요. 대신 유에서 유를 다시 짜내는 사람. 그렇다면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합에서 어떤 걸 다시 재구성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합이 굉장히 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작가는 공부하기를 무척 즐겨야 돼요. 그래서 난 이걸 좋아해. 그러니까 난 이걸 작품으로 써야 되겠어. 라고 해서 남들도 좋아하겠지? 이건 이제 작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린 소위 말하는 프로페셔널한 전업 작가잖아요. 전업 작가들은 남들이 쓰지 못하는 것. 왜냐하면 물리학자가 물리학을 모르면서 물리학을 강의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역학, 뭐 뉴턴 물리학, 요즘 난 이제 고차원적인 물리학
양자역, 각 다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시 짜내요, 물리학자들도. 근데 우리가 작가라고 해서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든다고 해서 그건 작가가 아니죠. 물리학자들이 만들 수 있는 이야기까지 짜내야 돼요. 다시 짜내야 돼요. 그러려면은 글의 입장에서는 물리학자의 수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글의 특성, 기교적인 측면도 있지만 물리학의 이론들을 익히듯이 글이 가지고 있는 이론들, 언어학, 그리고 또 글의 내용이 될 모든 학문들을 섭취하고 그것을 자신의 감정 안에서 다시 재구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작가가 되기 위해서 작품을 만드는 기교를 배우는 건 가장 마지막이다. 진료, 구상, 우연, 발효, 작품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기교라는 말 아직 안 들어가 있잖아요. 기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작품들이,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자기 안에서 막 요동치면 어떤 기교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서도 작가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난 아무런 구성도 하지 않아. 어떤 것도 없어. 이걸 여기서 내가 어떤 구성을 해서 뭐뭘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마. 그냥 나온 것이야. 그냥 그렇게 읽어. 이렇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뭐 그럼 작가는 뭘 하지? 다른 공부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나?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공간은 보통 3차원의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주 이제 부피도 이제 면적도 가지지 않는 점을 보통 0차원이죠. 0차원에서 선으로 1차원의 선. 뭐 수학 시간에 한 x좌표만 있는 그다음에 2차원 y좌표가 있는 그다음에 z좌표가 있는 x, y, z는 수학적으로는 모두 세 개의 선이 90도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수학적으로는 4차원, 5차원, 6차원 다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뭐 우리 좌표 안에 있는 물체도 입체이기 때문에 벌써 4차원이죠. 이런 공도 있고 우리 어떤 좌표 안에 점으로 존재하는 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이것이 운동을 해요. 공간 안에서. 근데 벡터, 운동이 생겨요. 벡터. 운동한 입체. 근데 이 운동이 생기면서 운동점과 운동 끝점에 시차가 생겨나죠. 그럼 1차원적인 시공간이 생기고. 근데 사실은 이, 이 어떤 진료가 동시에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건 보통 4차원, 5차원의 공간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사실은 3차원 공간에 살기 때문에 4차원, 5차원에 대해서 도저히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근데 수학적으로 구현되고 있어요. 허수처럼 수학적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런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세계 차원이 증가하면 묘사 대상과 방법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1차원적으로 기억이라는 부호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못하지만 기억이 가, 나, 다, 라가 되고 간다에서 가, 간다, 온다, 나는 간다 이렇게 되면 또 주어가 생기고 누구와 간다, 어떤 시간에 간다. 근데 꿈속하고 현실하고 꿈이 동시에 간다 하면은 수십 개의 차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걸 어떻게 다 나열하면 뭐가 되죠? 그럼 완전히 잡동사니가 되는 거예요. 그냥 비트 단위로 쪼개져 있죠. 컴퓨터에서 비트처럼. 이 비트를 작가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모든 사건을 나열하는 것은 시공간에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작가가 이 틈에 나타나서 그 비트들을 이렇게 모으고 저렇게 모으고 건축 재료처럼 모으고 또 건축 재료처럼 비틀다가 그것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가져가다가 또 여러 개의 시간을 겹쳐서 완전히 막 여러 개의 급류가 막 휩쓸리는 미시시피 강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 바로 작가가 들어가는 틈이죠. 작가는 그 입자 하나를 새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재구성합니다. 그래서 작가가 이 혼란의 틈에서 완전한 카오스에서 재창조자로 탄생한다. 오, 무시무시하죠.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가라는 존재가 좀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재미도 있겠죠. 근데 작가는 자의식을 가지고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내 재창조자가 될 자격이 있어? 혹은 내가 몇 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작가가 된다는 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덩어리들을 입자 단위로 다시 부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입자 단위로 안 부수고 그대로 활용한 사람들도 있어요. 보통 패러디라고 하죠. 우리 그 용어로는 그대로 모방하기. 그런 방식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모방하기라는 방식으로 본내기, 모방하기라는 걸 드러내지 않고 그걸 바로 쓴다면 그것을 이제 표절이라고 해요. 베껴쓰기. 그러면 작가로서 재구성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표절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표절이라는 것은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상 단계, 진료 단계, 심지어 발효 단계에서도 표절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왜 표절이 일어날까요? 사실은 뭔가를 재구성할 정도의 기술은 익혔는데 분해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죠. 작가들을 보면 좀 정말 1급 작가들은 좀 괴팍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괴팍한 건 맞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물체를 볼 때 사실 물체가 오늘 밤에 안 보이다가 아침에 어슴푸레하면 뭐 빨갛다 노랗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작가들은 그 빛을 스펙트럼으로 다시 분해를 시키죠. 왜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보여? 근데 물체의 뒷면을 투시하려고 해요. 왜냐면 공간을 구부려요. 4차원으로. 그래서 앞면을 보지 않고 앞면을 보고는 뒷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거 사실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 작가들은 뒷면을 볼 수 있는 작가들을 보통 우린 1급 작가라고 하죠. 예를 들면 뭐 아티스트들 중에 예를 들면 고흐 같은 작가가 있죠. 그렇죠? 고흐 같은 작가는 빛을 덩어리로 질감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빛이 덩어리 질감으로 바뀐다는 생각을 누가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막 그런 걸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겠어요? 다들 미친놈이라고 말하죠. 보통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가장 뛰어난 작가들은 미친놈의 단계를 어, 거쳐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미친놈이 될 수 있는가? 한번 반문해 봐야 돼요. 난 미친놈이 될 수 있어? 미친 사람이 될 수 있냐? 그래서 뭐 가끔 4차원이란 말을 하는데 나름 재밌는 말인 것 같아요. 대창조자가 되려면 대상을 완전히 분해해야 되는데 그때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제일 내가 잘 알고 있는 대상이 뭔가요? 대상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것. 나 자신이겠죠. 그래서 나 자신을 분해하는 단계에 많이 들어가요, 작가들은. 그러면 내 자신을 분해하는 단계에서 작가들이 분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분해한 상태에서 다시 못 붙이는 상태에 빠지기도 해요. 그럼 보통 분열이죠. 분열적인 작가들이 또 있어요. 그렇지만 분열적인 작가들 중에도 아주 뛰어난 작가들이 많아요. 뭐 분열적인 작가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니체 같은 작가가 있죠. 반니치광이 같은. 음악계에서 분열적인 작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현실과 음악 세계가 두 개의 입체로 움직이는 그런 작가들도 있고, 뭐 소설 세계에서는 더더욱 많습니다. 뭐 온갖 분열적인 작가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 작가들을 우리가 보기에 저건 비정상적이야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작가는 될 수 없어요. 작가는 독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분열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독자를 분열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건 이제 범죄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분열시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 읽어보셨나요? 허클베리 핀의 모험. 대단한 아동 문학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른들이 봐도 좀 어려운 내용이죠. 어른들이 봐도 어려워요. 그냥 은근슬쩍 어른들 이야기인 척하면서 거기도 온갖 총이 난무하고 뭐 사람들 껄핏하면 사람 죽이고 죽고 해 살인자들하고 어울리고 그쵸? 살인자들 뭐 미시시피 강에 떠다닌 배에는 정상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살인자들이고 뭐. 근데 이제 그걸 어린 허크 13살 우리나라로 14살인가요? 14살의 허크가 그걸 담담하게 그런 경험들 해 나갑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온 걸 봤는데요. 아마 반쯤 읽은 친구들이 많고 3분의 1
그리고 표지만 읽은 친구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뭐 일주일이 너무 짧아요. 2주 정도는 돼야 되는데 꼭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어떤 이야기인지. 이 안에는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의 자기 분해 과정도 들어있고 다시 재결합 과정도 들어있습니다. 작품이라는 것은 작가는 자기를 완전히 다 부수겠죠. 부순 후에 작품을 통해서 재구성하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또 치유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 난 뭐지? 작가는 자기 부서진 자아를 하나하나 붙이면서 그런데 옛날에 이미 붙여놨던 걸 복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클론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작가는 사건 안에서 더 큰 자아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모험, 이제 옅은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모험. 어려운 것을 감수하다. 부셔버리는 거죠.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 나온 내용들이 과부댁 이 더글러스 부인이죠. 여러분들 다 읽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할게요. 이제 허크를 양자로 들인 이제 허크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과부댁은 자기 친척도 아닌데다가 이미 죽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모세에 관한 일을 가지고 골통을 썩힙니다. 그리고는 버릇없이 굴면 가게 된다는 그놈의 지옥 이야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해주는 바람에 나는 정말로 거기 가봤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말이 조금 무섭죠. 특히나 19세기에 이런 말 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자, 19세기에 좀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야기는 허크와 짐이 같이 모험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뗏목 위에서 짐은 도망노예죠. 도망노예. 도망노예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너 도망가면 잡아 죽여 그리고 뭐 단두대에 올리기도 하고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또 그리고 더 비참한 꼴로 다시 팔아넘기기도 하고 도망노예를 죽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큰 죄를 받지는 않으니까 도망노예는 그냥 짐승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도망노예를 각 주의 법이나 규율만이 노예들을 도망 못 가게 하고 도망노예를 죄인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답니다. 성경 중에도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경 안에는 뭐 흑인을 어떻게 대하라 이런 내용들이 물론 있지만 뭐 성경 안에 온갖 내용들이 있지만 마크 트웨이는 성경을 인간이 쓴 책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모세에 관한 일을 만약에 마크 트웨인이 모세 이야기를 정말 신성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렇게 쓰지 못했을 거예요. 버릇없이 굴면 가게 된다는 지옥 이야기. 그런 지옥이라면 내가 한번 가주지. 근데 성서에 나온 지옥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남의 종교를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작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작가 앞에서는 어떤 신성한 것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작가이면서 나는 훌륭한 뭐 기독교 작가, 훌륭한 불교 작가 혹은 무슬림 작가가 된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전에 쓰여 있는 글을 그대로 믿는다면 작가는 아닌 거예요. 작가는 모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작가 앞에서 어떤 신성한 것들은 다 해체돼야 돼요. 모세에 관한 일도 내 친척도 아닌데다 그 말을 빌려서 이렇게 작가가 이렇게 통렬하게 성서 이야기를 감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작가가 말하는 것은 모든 성서 이야기도 가치 없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성서를 열심히 읽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아는 거잖아요. 열심히 읽었는데 작가는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교회 혹은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교회 등등 인간의 자유로운 상상을 얽어매는 교회, 신앙 등등에 대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와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가가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나오는 책에 나오는 글, 어떤 곳에 나오는 글 혹은 아버지 엄마 이야기도 완전히 온전한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작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작가는 좀 괴로운 면이 있죠. 그렇지만 작가가 모든 걸 회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보면은 지옥에 가보고 싶다는 건 지옥에 가보고 싶은 용기죠. 모험인데 모르는 것에 대한 탐구심, 작가는 이걸 완전히 100% 풀어줍니다. 가보면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못 가본 것에 대한 건 난 말하지 않겠어. 근데 그러면 작가가 경험에 빠진 사람이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작가는 경험 이상으로 달려나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 작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밑에 한자로 쓴 건 뭐죠? 생동. 생동이라고 써놨네요. 짐이 이렇게 됐어요.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마구잡이로 술을 먹고 두들겨 패는 아빠, 허크의 아빠. 근데 허크가 어쩌다가 톰 소여와 모험을 하다가 거금을 손에 넣게 됐어요. 그러자 애를 때리고 버리고 학대하는 아빠가 등장해서 그 돈을 가로채기 위해서 허크를 다시 유괴합니다. 아빠가 허크를 유괴해요. 그렇죠? 여기서 그래도 아빠인데 라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제가 이 소설을 여러 번 읽으면서 허크가 이거 뗏목을 주면서 그건 아빠도 좋아하게 될 거야. 딱 아빠에 대해서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문장은 딱 한마디고, 허크는 언제나 아빠가 죽어서 다시 나를 찾지 못하게 되기를 원해요. 허크는. 그렇죠? 그럼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관계도 여기는 없어요. 부자관계도 없어요. 이야기는 작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마 작가는 부자관계도 해체해버렸어요. 여러분, 따뜻한 가정이 이렇게 작가에 의해서 해체된다는 건 무섭죠. 그렇지만 현실이죠. 현실에서는 이렇게 해체된 가정들도 꽤 있잖아요. 그런데 짐이라는 도망 노예는, 그래서 허크는 아빠에게서 탈출합니다. 자기 죽은 채 가장하고, 그래서 미시시피 강으로 탈출하고, 짐은 자기를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물론 뭐 아주 열심히 땡땡이도 좀 치긴 하지만 나름대로 성실한 노예였는데 어느 순간 자기를 팔아버리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물론 아내도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아이들도 다른 곳으로 팔려갔는데, 또 남부 쪽으로 팔려가면 그 고대잖아요. 남북전쟁 아시죠? 남북전쟁에서 남부가 노예제를 지지하고 북부는 비교적 노예제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 중에 이제 노예 해방 선언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남부로 가게 된다, 팔려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짐은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탈주자가 강 위에서 벌이는 모험담이 바로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에요. 짐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마를 만나고 마녀에게 끌려 사방으로 돌아다닌 나머지 엉덩이에 뿌리 난 짐은 이제 머슴으로는 거의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짐은 노예인데, 노예는 엉덩이에 뿌리 나면 안 되잖아요. 노예는 엉덩이가 그냥 항상 일을 시키면 가만히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짐은 여러 가지 아프리카 이제 흑인들의 나름 재미있는 타부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악마도 만나고 이것도 만나고 뭐 마녀도 만나고 재미있는 짐이에요. 아주 마음씨 착하지만. 근데 너무너무 짐은 이야기꾼이에요.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저런 이야기꾼, 저런 이야기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주인이든 백인들이 듣기에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들 많이 해줘.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벌을 치고 있는데 주인이 벌치기가 죽었어요. 그럼 꼭 벌들에게 니들 주인이 죽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벌이 약해지고 꿀을 잘 생산 못한다고. 뭐 짐이 한 이야기인데, 그럼 짐은 다 차원적으로, 사실은 이제 짐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노예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짐은 자연과 대화할 수 있어요. 그렇죠? 벌과 대화해요. 아프리카 흑인들이 벌과 대화하지만 백인들은 당시 아프리카 흑인들을 부리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벌과 대화하지 못한 존재예요. 그래서 악마와 마녀에 끌려다닌다고 하지만 짐은 여러 존재들하고 동시에 대화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 존재하고 대화를 하고 비록 노예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러 재밌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쓸모가 없게 됐다. 그건 뭐죠? 쓸모가 없다는 건 자유의 맛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생명체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노예는 그냥 일만 해야 되는데 인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막 악마 이야기를 하고 마녀 이야기를 하는 사람, 거기다가 싸돌아다니는 사람. 돌아다닌다는 것, 움직인다는 것,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 생동이잖아요.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었어요. 가치는 뭐냐?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어쨌든 정신적인 자유겠죠. 제도적으로 노예니까. 자유로운 사람은 노예로 부리기 무척 힘들어진 거예요. 자, 네가 허크가 한 말인데 아버지가 허크를 찾아와서 다시 감금시키고 뭐뭐 하고 난 이유가 다 뭐예요? 허크 돈 때문이에요. 그래서 허크가 이제 자신의 후견인이죠. 자기 돈을 관리하고 있는 판사님에게 말을 해요. 나는 그 돈을 쓰고 싶지 않아요. 전혀 쓰고 싶지 않다고요. 그 6,000달러도 말이에요. 판사님께서 가지세요. 6,000달러고 뭐고 몽땅 판사님께 드릴게요. 6,000달러. 6,000달러면 지금 돈으로도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19세기 중반에 6,000달러. 물론 뭐 이야기 허클베리 핀이 출판된 지는 좀 늦었지만 노예 해방 이전의 이야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6,000달러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인데 허크도 돈이 필요하다는 건 알아요. 근데 허크는 돈이 필요 없어요. 왜? 돈 때문에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죠. 그리고 아빠는 나중에 정말 비참하게 살해됩니다. 돈 때문에 자기 아빠. 물론 허크는 전혀 동정하지 않아요. 자, 어떻습니까? 서부 개척 시대에 미국은 돈 때문에 만들어진 나라였죠. 돈 때문에 만들어지고 돈 때문에 인디언들을 다 죽이고 돈 때문에 흑인들 데려와서 노예를 부리고 그리고 지금도 돈 때문에 월스트리트에서 사람들이 자살하고 돈 때문에 이 자본주의가 굴러가고 있어요. 근데 허크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6,000달러든 뭐든 필요 없어요. 왜? 허크도 돈의 가치는 알지만 돈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유용한 것이 무엇인가, 무용한 것이 무엇인가를 작품 속에서 작가는 본질적으로 물어봅니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1급 문학 작품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돈은 유용해야 되는데 허크는 왜 무용하다고 하지? 그럼 여러분들이 상상해 봐야죠. 허크가 왜 무용하다고 하지? 허크가 바보여서? 허크는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모든 일이 현실적이에요.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거짓말도 잘하고 임기응변도 강한데 왜 6,000달러를 가지고 울타리를 쳐서 아빠를 감금시킬 수도 있잖아요. 아빠 나한테 보호를 요청해서 재판을 걸어서 아빠를 다시 못 나오게 할 수도 있는데 허크는 왜 그렇게 하지 않지? 허크는 다른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허크의 꿈이 있어요. 한 곳에서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주로 밤을 이용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사냥도 하고 물고기를 낚아 살아갈 작정이었던 겁니다. 허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빠도 과부댁도 두 번 다시 나를 찾아낼 수는 없을 아주 먼 곳으로 말입니다. 아빠는 잔인한 사람이죠. 돈밖에 몰라요. 물론 당연히 무식하기도 해요. 얼마나 무식한지 이따 볼게요. 무식이 아니라 아빠는 아빠의 감옥 안에 있어요. 근데 과부댁, 나의 후견인이자 나를 양다로 들인 그 과부댁도 나를 교육으로 옥죄려고 하죠. 그래서 허크는 그게 다 싫은 거예요. 그럼 뭐 해요? 밤을 이용해서 마치 짐승처럼 밤에 움직이고 사냥도 하고 물고기를 낚아 살아갈 작정이었다. 살아갈 생각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먼 곳에서 허크가 생각한 제3의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사냥도 하고 물고기를 낚아 살아갈 곳. 제3의 공간 뭐죠? 미시시피 강가의 자연입니다. 작가는 미시시피 강가에서 태어나서 미시시피 강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시시피 강의 소리, 미시시피 강의 물결, 사구, 하안의 숲, 그리고 새, 식생, 그리고 동물들, 그리고 물고기까지 다 알고 있어요. 대자연으로 탈주하는 거죠. 여러분 대자연으로 탈주할 수 있어요? 쉽지 않지 않나요? 널 보세요. 대자연으로 가면 미시시피 강으로 가면 아빠도 가부댁도 없겠지만 따뜻한 케이크도 없을 거고 그리고 사냥하고 물고기를 낚아서 지금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럼 뭐 인디언들의 삶 아닌가요?
인디언들하고 똑같은 삶. 허크는 나중에 인디언 구역으로 들어가기로 하죠. 아마 마크 트웨인도 인디언들의 삶 혹은 흑인들의 삶에 대해서 그 속속들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보통 이런 것들 인류학자들이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냥도 하고 물고기를 하면서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관찰을 해봐요. 근데 생각보다 나름대로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냥하고 물고기를 낚으면 언어 생활도 단순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고기 이름 몇 개 알아요? 아마 뭐 메기, 뭐 빠가사리, 자가사리, 통수, 그렇죠. 민물고기 중에 뭐 온갖 바닥 물고기. 근데 실제로 물고기를 낚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물고기 종류 100가지 이상 알고 있죠. 이 물고기, 저 물고기, 언제 나타나는 물고기. 그래서 분류 체계 자체도 우리는 먹는 거, 못 먹는 거 이 정도죠. 큰 거, 작은 거.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언제 나타나는 물고기, 어떤 온도에서 나타나는 물고기, 크기, 나이, 색깔, 산란기 다 알고 있어요. 곰들도 자기들이 잡아먹을 연어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거슬러 오는 물고기, 내려간 물고기 다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도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 야생초를 꺾어 먹으려면 야생초 종류도 수백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독이 있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나한테 좋은 것도 알고 계절도 알아야 되고 언제 익을지 다 알아야 되고 어떤 때는 흉작이 들고 어떤 때는 거기에 다른 야생동물이 기다리고 있거나 뱀들이 좋아하는 풀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생의 삶이라는 것이 복잡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다만 다를 뿐이죠. 거기에 없는 것이 있죠. 없는 것이 있죠. 아빠의 폭력, 아빠의 물리적인 폭력, 그리고 과부택의 상당히 정신적인 폭력. 근데 마크 트웨이는 두 가지를 다 폭력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터크는 폭력으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합니다. 수인이라고 써있나요? 수인. 사람이 방 안에 갇혀 있네요. 그렇죠? 사람이 방 안에 갇혀 있으니까 보통 죄를 지어서 갇힌 사람들을 죄수라고 하죠. 사람이 어떤 방 안에 갇혀 있어요. 보통 작가와 수인은 완전히 반대 의미 사람입니다. 허크의 아버지는 허크를 마구 때리죠. 그리고 막 가죽으로 채찍질하고 허크를 감금하고 술을 먹고 온갖 야비한 짓을 다 합니다. 술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원래 그래서 술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하여튼 술이라는 것이 사람의 정신을 이렇게 만드는 것인지. 근데 이 정신을 한번 보자고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검둥이한테 투표시켜주는 주가 이 미국 안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난 아예 두 손을 들어버렸다니까. 이따위 나라가 폭삭 망한다 해도 내 알 바 아니야. 이게 바로 자기의 어떤 방 안에 갇힌 사람입니다. 어떤. 근데 그 방이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모난 방 안에 어떤 사람이 갇혀 있어요. 수인. 이것을 마크 트웨인이 보기에는 죄수인 거죠. 자기 마음 안에 갇혀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밖에 모르죠. 자기 마음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허크를 때리면서 나는 얘는 내 아들이야. 혹은 얘가 때리면 얘는 아플 수가 있어 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수인이기 때문에 갇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름 유식한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마크 트웨인이 보기에는 어때요? 이런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묘사했지만 착한 나름대로 동정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뭐 이모들, 셀리 이모, 폴리 이모, 그리고 더글라스 부인, 온갖 피부가 하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아빠처럼 직접 폭력을 휘두르지 않을 뿐이죠. 어떤 사람은 수인이면서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때리고 어떤 사람은 갇혀 있으면서 교양으로 포장해요. 어때요? 아빠, 마구잡이로 그걸 드러내는 야만적인 사람. 그렇지만 이런 생각에 잡혀 있으면서도 그것을 요양으로 표장한 사람. 작가는 이런 사람들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시에 통념이 이런 거잖아요. 당시에 통념. 통념이란 건
유통되는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유통되는 생각 전체하고 싸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다 하면은 강하지 않으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죠. 마치 이제 허크와 짐의 뗏목처럼 증기선을 만나면 팍 부딪히는 건 다 부서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그런 일을 하죠. 아마도 작가가 그런 걸 하죠. 자, 사람이란 무엇인가? 뭐 보통 이제 모든 작품들은 인간의 존재 이유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공존. 처음에 섬에서 호크와 짐이 만났을 때, 두 도망자가 만났을 때, 도망자는 낮에는 못 움직이잖아요. 밤에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그러죠. 그럼 짐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뭘 잡아와. 나는 불을 지필 때니까 넌 잡아와. 그때 허크가 낚시도 있고 짐은 호를 단신으로 도망갔지만 허크는 아빠 집에서 아빠가 가지고 있는 오두막 집에서 달아나면서 여러 가지 자기가 살아갈 짐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넌 잡아? 나는 불을 지필 때니까. 자, 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살 궁리를 하고 있어요. 넌 이걸 하고 나는 이걸 하고 우리 둘이 같이 사는 거야. 뭐 사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 작가는 자아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자아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다뤄요.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죠. 자아 안에 갇힌 사람들만 이야기하면 다 수인들의 세계니까 그냥 알갱이들만 움직이는 세계잖아요. 그럼 딸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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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만 나겠죠. 근데 알갱이가 아니라 화학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분자가 만들어지고 원자가 만들어지고 분자가 만들어지고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고기를 구워 먹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한 사람은 잡고 한 사람은 불을 피웁니다. 굽습니다. 그래서 공존이 시작합니다. 공존. 고발, 근데 처음 만나면 짐을 보고 허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고발 안 할 거야. 짐을. 근데 그때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도망노예를 보면 당연히 고발해야지. 도망노예라는 것은 엄청나게 비싼, 지금 짐도 800달러가 800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노예예요. 그렇죠? 근데 고발 안 한다고 해서 날 보잘것없는 노예 폐지론자라고 부르고 깔보고들 하겠지만 놈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지. 그때 노예 폐지론자들이 경멸의 대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요즘 노예 폐지론자도 없겠죠. 노예 제도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다시 물어야 돼요. 심층적으로. 요즘에 사람들이 노예보다 나은가? 작가는 그런 걸 묻죠. 노예 상태가 아니야? 자기도 물어봐야 돼요. 혹시 내가 노예 상태에 있는 건 아니야? 언제나 물어보죠. 작가는.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사실은 내가 노예야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할 거예요. 노예 폐지론자들이 그때 그런 불명예를 뒤집어 썼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허크도 어린애잖아요. 노예 폐지론자를 뭐 별 볼 없는 놈이라고 경멸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허크는 어떻게 이름 붙이든 나를 어떻게 부르든 어쨌든 짐을 고발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짐의 이야기예요. 짐이 자기가 이제 몸에서 털이 많이 나면 부자가 된다는 그런 짐이 이제 여러 가지 금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짐이 이런 생각을 해요. 허크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생각해보면 지금도 난 부자지. 난 내 몸뚱아리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인데 능히 800달러는 받을 수 있으니까. 노예 가치가 800달러인데 자기가 농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800달러 몸뚱아리의 주인은 나다. 그렇죠? 근데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요? 허크의 아버지 몇 달러짜리 몸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뭐 어쨌든 허크의 6,000달러를 노리다가 결국은 관통상 총에 맞아 죽죠. 그 사람이 몇 달러짜리인지는 우린 계산할 수는 없지만 항상 자기 몸을 통제하지 못하잖아요. 자기 몸뚱아리의 소유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누가 노예지? 몸뚱아리가 자기 전체를 움직이던 사람이죠. 허크의 아빠는. 근데 짐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허크나 짐 같은 사람들이 갈 데가 어디겠어요? 작가들이 자기 자신을 해체하고 사회 전체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려고 그러면 작가들은 어디에 쉴 수 있냐고요. 어디에 쉴 수 있을까요? 그래요. 한번 우리들이 허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뗏목을 타고 떠내려가면서 밤에만 움직이면서, 왜냐하면 짐은 도망노예니까 잡히면 짐이 잡혀 발각되면 짐이 잡혀가잖아요. 우리들이 맨 처음 한 일 가운데 하나는 껍질을 벗겨낸 토끼를 큰 낚싯줄에 매달아 길이가 6피트 2인치에다가 무게가 무려 200파운드가 넘는 사람 크기만한 메기 한 마리를 잡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메기 본 적 있어요? 근데 여러 기록을 보면 예전엔 한강에도 이런 메기가 있었어요. 한강에도. 메기를 영어로 보면 캣피시라고 그러잖아요. 메기는 엄청나게 클 수 있는 민물고기예요. 요즘 사람들이 안 들어간 지역, 체르노빌 그 원전 사고 지역에 가면은 물가에 메기들이 정말 6피트 2인치짜리 메기가 있어요. 2m짜리 메기라는 곳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바다에도 이런 물고기가 없어요. 바다에는 뭐 60피트 20인치짜리 물고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바다에도 이런 게 없어요. 왜? 바다가 예전의 자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절에 작가들 마크 트웨인이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던 건 아마도 이런 자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빅피쉬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도 커다란 메기가 한 마리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런 메기, 민물에 있는 이 거대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강에도 이런 괴물 같은 메기가 어슬렁어슬렁 헤엄친다. 이건 정확한 표현 아니네요, 그렇죠? 슬렁슬렁 헤엄친다. 여러분 작가라면 여러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기가 무엇처럼 헤엄친다. 마치 무엇처럼, 그렇죠? 메기가 보트처럼, 아니 물속에 있으니까 잠수함처럼 다 진부예요. 여하튼 간에 사람 물속에 6피트 2인치짜리 메기가 있는 물과 2인치짜리 메기가 있는 물이 같은 물인가요? 아니죠.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어떤 물에도 6피트 2인치짜리 메기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미시시피 강에도 이런 큰 메기가 없대요. 근데 마크 트웨인이 있던 시절에는 이런 메기들이 있었어요. 이런 메기들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인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인어? 사람 물고기다. 그래서 이런 인어에 대한 전설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인어에 대한 전설들이. 그래서 물가에 가면 인어에 대한 전설이 없는 곳이 없죠. 그렇죠? 근데 그런 커다란 물고기가 없는데 무슨 인어의 전설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근데 인어에 대한 전설들은 하나같이 인간의 심금을 울려요. 왜냐하면 물 안에 있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어떤 초월하는 거잖아요. 수면을 경계로.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올 수 없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물고기는 물 밖으로 기어 나오죠. 망둥어도 있고 어떤 물고기 실제로 기어 나와요. 근데 실제로 진화의 단계를 거치면 기어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물고기들은 분명히 물 밖에서 쉬기도 해요. 근데 어떤 물고기들은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범고래 같은 거. 사람을 기억해요.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음파를 교란하지 않으면 고래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동요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극저음파로. 근데 우리가 음파를 배들이 다니면서 교란하면은 고래는 몇백 킬로, 심지어 수십 킬로 밖에 있는 동료의 목소리밖에 듣지 못해요. 소리밖에. 극저음파. 그 저음파로 생각해봐요. 우리 사람이 여기서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친구한테 소리를 주파를 보내는 거예요. 너 잘 있니? 난 뭐 먹고 있어.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근데 고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연에서는 우리와 다르게 진화했지만 우리보다 훨씬 무시무시한 기능을 가진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처럼 기능을 외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그 기능을 가진 존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에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 존재들을 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보통 작가라고 하죠. 그렇죠? 매기가 되는 거죠, 작가가. 이제 매기가 되기 때문에 짐은 매기하고도 혹은 새하고도 뭐 벌하고도 등등등하고 이야기해요. 정확한 이야기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과학적인 작가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6피트 2인치짜리 매기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잡혀간 입장에서도, 그렇죠? 고래 입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작가가 되면 여러분들 더욱더 과학 지식이 쌓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리학 분야의 작가 혹은 생물학 분야의 작가가 된다면 주인공을 고래로 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고래로 놓고 이런 이야기하고 잡혀간 이야기를 하고 물론 뭐 그런 선배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자연이란 제3의 공간,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에게 많은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 공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벌렁 나자빠져 누워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유유히 흐르는 큰 강을 떠내려가는 것은 뭐라고 할까? 일종의 엄숙함마저 맴돌았습니다. 바다 같은 강을 떠내려가고 있어요. 한밤중에, 언제나 한밤중에 뗏목을 타고 혹은 카누를 타고 있는데 허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서울에서 별이 잘 안 보이죠? 별을 물 위에서 떠내려가면서 별도 같이 떠내려오겠죠. 그렇죠? 별은 아주 멀리 있으니까 그냥 허공을 가로질 별이 나를 떠내려오면 일종의 엄숙함마저 맴돌았습니다. 허크는 자연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갔나요? 자연으로? 어쨌든. 자, 이지와 기지. 짐이 한 이야기예요. 솔로몬 왕의 이야기. 그렇죠? 이제 솔로몬 왕은 이제 현명한 군주로 유명하죠. 그 솔로몬이 한 짓은 분별이 있는 사람이 한 짓은 아니지. 재판은 반쪽짜리에 관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애에 관한 거였지. 온전한 애에 관한 재판을 반쪽짜리로 처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 작자는 비가 와도 비 한 방울 피하지 못할 위인이라니까. 무슨 이야기죠? 이것은 내 아이라, 이것은 내 아이다. 두 여인이 둘 다 아기 하나를 두고 자기 아이라고 그러죠. 그러자 솔로몬 왕이 반반씩 가져 하니까 진짜 어머니는 포기하고 땡겨서 진짜 자기 애가 죽을까 봐 가짜 어머니는 가지더라. 이런 이야기인데 짐은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 왕이 너무 많은 얘기를 가지고 있고 왕이니까, 왕이란 작자들은 다 그러니까 후궁도 하렘에서 후궁도 많으니까 애를 우습게 한 것이다. 애는 전체를 반반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완전 재판은 완전한 애의 소유에 관한 누가 엄마냐는 것인데, 그러면은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 누가 이 엄마의 진짜 이 아이의 진짜 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고. 그래서 나의 이지로는 솔로몬은 분별이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야. 그렇죠?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왜 우린 솔로몬 왕이 기지가 있는 기지가 있는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솔로몬 왕이 집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온전함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죠. 그렇죠? 지금 솔로몬은 누구의 애가 누구의 소유지라고 말하면서 그걸 밝히는 건 실제로 이렇게 하면 찾을 수 있어. 소위 말하는 도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구적인 사고. 작가는 도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작가가 도구적인 사고를 하는 순간 작품은 힘이 없어져요. 작가는 도구적인 사고 이면에 있는 온전한 단위에 대해서 사고를 해야 됩니다. 짐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기는 분리될 수 없는 단위라고 생각해요. 짐은. 그러므로 짐은 아기가 된 거죠. 짐 자기 아기가 둘이 있잖아요. 근데 아기가 너무 많고 그래서 솔로몬한테는 아기가 너무 많아서 솔로몬은 아기를 고양이처럼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솔로몬한테는 아기가 고양이지만 나한테는 아기가 온전한 아기이기 때문에 난 솔로몬 같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 그건 왕들은 다 그 모양이야. 걔는 내가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는데 걔는 이지적인 애가 아니야. 그죠? 다르게 생각하고 있죠. 찰스 윌리엄 오브라이트예요. 아저씨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기지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 작품을 쓰려면 좀 엄숙하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기지라는 건 특이한 아주 재밌는 것들. 찰스 윌리엄 오브라이트라는 것은 어떤 허크가 이제 뗏목 위로 올라가서 숨어 있다가 발견돼서 한 이야기인데 찰스 윌리엄 오브라이트라는 것은 어떤 친구가 뭐 전설적인 이야기인데 자기의 애를 죽이고 통 안에 넣었는데 그 통이 뗏목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을 해친다. 뗏목잡이들의 그런 미신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찰스 윌리엄
올브라이트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 발견돼, 야, 너 누구야? 이제 뗏목잡이들이 숨어서 듣는 놈이 누구야? 하니까 허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뭐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입장이고 무서운 사람들 앞인데도 내가 이야기를 들었다, 숨어서. 근데 그 극적으로 나온 찰스 윌리엄 오브라시예요. 이렇게 하니까 아저씨들이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크는 이제 거기서 안전하게 벗어나는데 그런 기지에 관한 겁니다. 자, 사람들의 소망. 아까 허크는 돈을 가지고 있지만 뭐 필요 없다고 했는데 짐한테는 좀 달라요. 짐은 더 작은 단지만 돈이 충분히 모아지면 왓슨 아줌마가 살고 있는 데서 그리 멀지 않은 농장에 팔려간 자기 마누라를 다시 사고, 돈으로 다시 사고, 그리고 나서 자기 부부 둘이서 열심히 일을 다시 해서 아들 둘을 되살 것이며, 만일 주인이 팔지 않는다면 노예 폐지론자에게 부탁하여 애들 훔치게 할 작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짐의 소망을 말하고 있었죠. 예, 여러분들하고 긴 시간 이야기해야 되는데 조금 빨리 갈게요. 근데 뭐 작가 이야기하다가, 자, 우리가 아까 토크하고 짐은 뗏목에 의지해서 떠내려가고 있고, 이 뗏목이라는 것이 자기들의 삶 전체예요. 근데 증기선도 그 시절에 이제 산업혁명이 끝나고 미국의 산업이 엄청나게 빨리 발전한 시절이죠. 그때 미시시피강은 미국을 정확히 보면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있지만 중간으로 갈라요. 미시시피강 멕시코만에서 그쪽 캐나다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미시시피 강으로 가는 물줄기는 사실은 미시시피 강은 당시 독일의 라인강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증기선들이 지나가는데 증기선들이 시끄럽잖아요. 앙 소리를 내니까 위에서 떠내려온 뗏목을 부딪힌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통 뗏목이 증기선하고 안 부딪히려고 증기선이 지나가면 뗏목을 함부로 방향을 틀기가 힘드니까 막 당당당당 북을 치고 소리를 내는데 증기선은 그걸 못 들으면 그냥 부딪히고 지나간다는 거죠. 근데 증기선은 근데 부딪힌 후에는 알겠죠? 자, 보세요. 물론 물은 빠르게 지나갔고 증기선도 그 기관을 끄고 난 지 10초 후에 또 다시 그걸 켰습니다. 뗏목 사고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허크와 짐이 타고 있는 뗏목을 증기선이 부딪혀 버렸어요. 근데 증기선이 꽝 부딪히니까 증기선도 무슨 일이 있었지? 10초 동안 기관을 끄더니 가버렸다는 거죠. 짐과 허크의 생명은 10초짜리 엔진 멈춤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이 10초에 대한 묘사로 작가는 당시 산업화의 놀랄만한 비정함, 미국의 출발의 놀랄만한 비정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건 잔혹이라 그러나요? 여기 써 있는 건 잔혹. 작가는 도구적인 사고를 하고 있지 않아요. 증기선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 증기선 뭐 사람 죽었다고 해서 그걸 뭐 건질 수 있겠어? 뭐 증기선은 그래. 이런 건 도구적인 사고예요. 작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 주인공이잖아요. 짐과 허크의 목숨의 가치가 증기선에게는 10초였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일이죠. 이 잔혹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물가에서 짐과 허크가 우정을 쌓아가고 있을 때 물 밖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너는 그 사람을 죽일 작정이었니? 벅은 13살짜리 소년이에요. 짐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벅은 어떤 사람이 총을 쐈어요. 원수 가문의 사람에게. 벅이 13살짜리가 이렇게 대답해요. 물론이지. 허크가 말해. 그 사람이 너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그 사람 나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그럼 왜 죽이려고 한 거야? 글쎄 이유는 없어. 그저 오랜 원한이 있기 때문이야. 허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원한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육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혹은 물에서 증기선이 10초 사람 목숨은 딱 10초를 할애했던 것처럼 13살 소년이 원수 가문 사람들에게 총을 쏘는 거예요. 전 허크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잘못을 했어? 근데 안 했어. 근데 왜 죽이려고 해? 원한이라는 게 있어. 근데 허크는 원한이라는 단어 자체도 몰라요. 네, 뭐 쭉쭉 넘어갈게요. 네, 허클베리 핀의 왕과 공작이라는 아주 재밌는 사기꾼들이 나오죠. 아주 악당 중에 악당이죠. 허크는 이제 그런 악당들이 짐을 고발할까봐 어쩔 수 없이 엮여서 그 악당들을 돕게 돼요. 근데 악당들이 메리 제인이라는 불쌍한 이제 고아가 된 사람이죠. 고아들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는 걸 보고 도저히 참지 못해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메리 제인 누나 남들이 괴로워하는 걸 보면 견딜 수 없는 거지요. 나도 그래요. 거의 언제나. 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고 누나는 정말 용기를 내지 않으면 안 되죠. 놈들이 몰인정하게도 그 악당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요. 물론 이 메리 제인의 재산을 다 강탈하고도 강탈하려고 하죠. 그리고 또 $40로 짐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놈들이 몰인정하게 그 더러운 $40 때문에 짐을 이렇게 속여 또다시 일생을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노예가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죠. 자, 짐의 이야기는 그만하고, 자, 공감이나 용기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용기라는 것이 아까 소년도 용기가 있어요. 사람 13살 소년이 남을 쏠 정도의 용기가 있죠. 그리고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용감해요. 근데 허크의 용기는 다른 곳에 나오는 거예요. 자, 난 이걸 이야기해야 돼. 잡혀갈 수도 있죠, 허크는. 그죠? 허크는. 근데 잡혀갈 수도, 지임이 잡혀갈 수도 있는데, 허크의 용기는 공감에서 나와요. 남들이 괴로워하는 걸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나도 그래요. 도저히 괴로워하는 것이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나는 용기를 낼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용기의 조건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기의 조건으로 원한도 아니고 인습도 아니고 공감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허크는 자기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짐 이야기는 짐 뭐 좋은 친구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야기할게요. 허크는 짐은 다시 잡혀가요. 근데 짐은 그 악당들이 $40를 받고 팔아버렸죠. 정말 돈의 눈이 먼 악당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 편지를 쓰면서 이제 도저히 짐을 다시 구할 방법이 없자 차라리 짐을 왓슨 아줌마한테 돌려주자. 그러면 짐이 이런 고통은 덜 하겠지. 그러면 자기 안도를 하면서 뭐 짐을 상금을 내고 짐을 찾아가세요 하면서 편지를 쓰죠. 그러면서 자기 안도를 내요. 아, 내가 이런 도망노예를 도와주다니 하마터면 지옥으로 떨어질 뻔했잖아 하면서 안도를 하다가 다시 회상해요.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우리들은 서로 얘기를 나누고 노래를 부르며 그리고 짐이 나 가장 좋은 친구이자 하나밖에 없는 친구라고 말했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금 허크는 지옥을 믿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죠? 근데 스스로 이렇게 말하며 그간 자기가 알고 있던 규율들을 다 깨고 뭐 성서, 교회 다 생각하고 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좋아. 난 지옥으로 가겠어. 자각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허클페니핀의 이야기는 다 자각입니다. 난 지옥으로 가겠어. 혼자 가야죠. 지옥은. 그렇죠? 스스로 홀로 섰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북북 찢어버렸습니다. 뭐 아동 문학이 그렇듯이 해피엔딩이에요. 결국은 짐은 왓슨 아주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져요. 그렇지만 허크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나머지 사람들보다 앞서 인디언 부락으로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셀리 아줌마가 나를 양자로 삼아 교양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 하고 있고 나는 그 일이 도저히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길, 보통이 아닌 길,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비상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문 고전을 읽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노자의 도가도 비상도. 도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가도 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도는 아마도 길은 길. 중국어 요즘 많이 하는 분 많잖아요. 道可能是道非常道 보통 길은 아닌 것. 보통 길은 교양 있는 사람들의 길이에요. 작가가 교양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작가는 모험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제 도저히 남들이 알고 있는 교양하고는 달라요. 그럼 남들이 아는 교양이 뭐죠? 상식의 길, 상도죠. 근데 상도가 아니라 비상도를 가는 길이에요. 근데 허크 재밌지 않나요? 그래도 허크는 언제나 기분이 좋아요. 모험을 하고 또 모험을 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 되려고 절대로 하지 않죠. 근데 허크는 항상 배고프고 위험에 노출되지만 그래도 재밌게 살아갑니다. 작가도 말했지만 아마 60% 정도 작가 일을 하고 나머지 일을 다른 곳으로 보충하면 허크처럼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도 정말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비상도를 한번 가보고 싶다면 그 남들이 불러주는 교양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허크는 자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마도 진짜 교양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만의 교양을
구축하고 싶은 사람들, 자각해서 그것을 남들에게 이야기로 들려주고 싶은 사람들은 작가의 길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나름 재밌어요. 언제나 재밌습니다. 아마 오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여러분들하고 잠시 뭐 5분이라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